품격 있는 부동산 토크쇼 봉다방입니다. 커피는 별다방에서, 부동산 정보는 봉다방에서 진행을 맡은 조선일보 부동산 전문기자 차학봉입니다. 네, 땅집과 에디터 유화령입니다. 지난주 봉다방 1, 2편이 나갔는데 반응은 어떻던가요? 예, 뭐 다양한 반응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수백 개 댓글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조금 이렇게 좀 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된다. 라는 이제 의견을 주신 분들이 있는 반면 돈이 이렇게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취임했다고 막바로 이렇게 집값이 뭐 떨어지거나 또는 오를 리가 있겠느냐, 정책적으로만 한다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재건축 얘기도 좀 했었는데 강북도 좀 재건축을 좀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오래돼서 지금 춥고 낡아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 또 한편에서는 또 오세훈 시장이 임기가 1년인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공약들, 뭐 이제 주로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공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뭐 다 지킬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오세훈 시대 주택시장 어디로 가나 2탄입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정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또 좀 오늘 처 국장님하고 함께 하니까 예, 약간 예.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유 대표님이야 이제 제가 워낙 자주 가까우니까 뵈니까. 마음은 좀 편한데요. 어쨌든 오늘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녀보시죠. 뭐. 오 시장님이 지난주에 이제 압승을 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인지 선거 직전에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 80평짜리가 8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종부세 등 보유세만 해도 1억 3천만 원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오세훈 시장 당선이 되자마자 재건축 호가가 뛰고 있다. 오세훈발 강남 불패 시작됐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오 시장이 집값을 오르게 하기 위해서 재건축 완화, 규제 완화에 공약을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해서. 저도 오 시장의 정책은 좀 꼼꼼히 살펴봤고요. 대표적인 게 재건축 규제 완화였잖아요. 네. 지금 이제 35층까지인데 그걸 이제 높이겠다. 그리고 또 재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 용적률이겠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완화해서 활성화하겠다. 네. 속도전을 펴겠다. 네. 이 두 가지인데요.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데 이 부분은 좀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이 공급의 시차가 좀 장기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완화하면 제가 볼 때 4, 5년 후에는 입주가 이제 빨리 했을 때 그때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그 당시에 가서는 공급 확대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이 늘어나서 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는 맞아요. 네. 그러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바로미터 기능을 하고 특히 강남과 서울은 풍량계 역할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토지의 가치가 높아져요. 네. 당연하겠죠. 뭐 용적률을 오히려- 한 50에서 100%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있으니까 사실은 지가가 30%에서 뭐 그 정도는 오를 수 있죠. 부동산 교과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장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장 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지역의 변화와 입지의 변화로 이거는 결국은 땅값을 자극시켜서 집값이 오르고 또 강남의 재건축이 오르면 주변에 우리가 인근 지역이라고 네. 하죠. 그런 것들 다른 가격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양날의 칼이다. 양면속을 지니고 있다. 지금 이제 이대로만 간다면 만약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강남의 특히 한강변의 재건축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 집값 자극 효과가 적인 강북이나 공공 재건축이지만 5군데 선택했잖아요. 이제 뭐 마우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이런 지역이 된 거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부터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해야지. 이게 그냥 다짜고짜 펴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강남이나 한강변에 했다가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단기적인 집값 자극 우려가 있다는 건 오세훈 시장도 그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건축 규제 안 할 수 없다. 이제 약간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인즉슨 보완책으로 좀 강북부터 먼저 좀 하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 아니겠냐. 그렇죠. 이렇게 강남은 볼수 있거든요. 대체가 불가능한 데다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표심의 기대에 부응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속도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리고 민간이냐 공공이냐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든지 간에 지금 많이 공급되기를 원하지. 이런 방식을 가지고 고집 마이웨이로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역풍이 클 것 같다. 저는 맞습니다. 오 시장은 지금 취임하자마자 두 가지 어떤 위기 압박에 처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에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 집값이 오르면서 중앙 정부에서 오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 공약 때문에 일부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러자 오 시장은 최근에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에 신속한 추진해서 신속하고 신중한 추진으로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오 시장이 뭐 어제 하신 말씀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집값 안 오르게 추진하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남이 아니라 강북에 지금 만일 재건축 재개발을 먼저 허용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지난 1년간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데가 강북입니다. 노도광이라는 데가 그렇죠. 30% 이상 올랐습니다. 일종의 중산층 아파트 가격을 또 거기도 만약 규제를 풀어주면 오른 데다 더 올라버리면 규제 완화의 딜레마에 오 시장이 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요. 부동산이 사실은 복잡게 이제 나오기선 고차방 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사실은 이렇게 공급은 늘리지 않고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 세금만 중과하고 대출 규제하면 이걸 몰랐을까 알았을까 이런 것들이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화제하도. 왜냐하면 이 정말 모르고 이런 정책을 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 선거 참패에 이르렀는지 둘 다 문제라니까요. 알고 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이거 왜 몰랐나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데는 한 5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공급이나 수요나 다 탄력성이 약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가 늘거나 근데 이제 예외는 있죠. 시장이 세분화되니까. 그래서 뭐 똘똘한 한채라고 그래서 서울이나 강남이나 마용성은 누구나 원하는 것은 수요에 쏠림 현상 이런 것들로 의해서 가격이 변할 수 있지만 부동산이 최대의 맹점이 뭔가 하면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단기 공급이 안 돼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특히 한국이 문제인 게 네. 미국 같은 경우 단독주택 위주기 때문에 주택 공급하는데 한 1년 정도면 1, 2년 사이에 사실은 네. 대량 주택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아파트가 위주다 보니까 최소한 3년, 5년, 4년, 5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외국보다 주택 문제에 좀 더 민감한 것도 아파트 중심이다 보니까 네, 아파트 중심에다가 공급의 장기성.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이제 수요 공급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인구나 소득 이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입지의 변화가 집값을 촉발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 변동. 그다음에 여기 유동성.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심리적. 그러니까 상승 기대감이 확산될 때.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낙관론이 팽배해질 때인데 그리고 여기 정책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 집값이 오른 이유를 4가지로 꼽는데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저의 얘기를 좀 들으시면 부동산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공급 부족을 과연 아까 제가 말했듯이 현 정부는 몰랐을까? 예를 하나 들게요. 공급 부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지표는 주택 보급률 지표가 있고 자가 소유율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약 96%예요. 근데 우리가 적정한 보급률을 105로 잡고 있거든요. 5%는 이제 마찰, 이건 정상 공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런데 338만 호 정도의 주택이 있어요. 부족한 게 아까 숫자로 나왔죠. 105 빼기 96을 하게 되면 약 9%의 격차가 나요. 그럼 338만 호 곱하기 이 9% 0.09를 곱하면 30만 호예요. 이 30만 호가 부족한 게 지금 전세난을 일으키고 사실은 집값의 근본 공급 부족이 원인이 된 거고 또 공급 부족의 원인이 된 것 중에 하나는 정책이 공급은 안 하고 계속 투기 수요 억제만 했다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와서 저금리에다가 이제 3,10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풀린 거. 여기다가 이제 젊은이들조차도 이제 집값이 오르면 오르다 보니까 지금 한 이제 7년째, 8년째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이 4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오 시장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급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입지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토지 가격의 변화, 지역 변화가 촉발한다고 그랬는데 집값의 또 가장 경기 변동이나 유동성도 문제가 되지만 특정 지역의 입지가 변화할 때 이때 땅값이 오르고 집값은 가장 많이 오른다고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 시장 측에서는 여기까지 아마 고찰이 없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에 간과했던 부분
또는 아니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게 모르고 그냥 저랬을까의 부분을 잠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부는 지금 당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급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당장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5년 이상의 어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결국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쪽으로 들어갔던 것 같고 다주택자 규제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약간 이제 정책적인 모순점이 또 하나 있는데 서울의 주택난이 심각하다라고 이제 인식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고 서울의 집값 상승이 문제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그럼 이제 결국 수도권 전체를 보면 사실은 집이 부족하지 않거든요. 경기도는 뭐 많죠 사실은 집이 그러니까 경기도는 주택 보급률도 꽤 높은 편이고 근데 100일 정도 돼요. 네,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GTX나 각종 그 교통 그 재료들을 너무 많이 뿌렸어요. 이 정부가 저는 그게 이제 모순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수요를 빼겠다. 수도권 예를 들어 경기도를 빼서 교통을 좋게 해주면 빠지지 않겠느냐? 맞죠, 사실 이론적으로. 근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안 했던 거죠. 거꾸로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오 드디어 경기도도 집값이 오를 호재가 생겼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집값이 더 올라버린.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집값을 정책의 목표로 삼지는 않더라고요. 뭐 영국 같은 나라도 지금 집값이 올라서 난립니다. 하지만 그 정부라는 게 야 우리 집값 이제 더 이상 줄이 잡겠다 이러질 않고 뭐냐면 주택 공급을 더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마이너리티 저소득층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핍니다. 그럼 보조금을 하든 아니면 내 집 마련자에 대한 뭐 금융지원. 그 이유는 뭐냐면 주택 가격이라는 게 오를지 떨어질지 이거를 정부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현상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인구, 금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값을 단언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말론자죠. 이거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컨설턴트는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기 개인 결정. 근데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분노했던 거는 정부가 집 사지 마라. 집값 더 이상 안 오른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요. 김행미 전 장관이 집 팔으라고 해서 진짜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 이게 왜냐면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은 판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정책 받고 판 사람들이 완전 돌아섰어요. 근데 오 시장도 사실은 집값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정을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지금 당장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 시장이 지금 규제 완화를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인 겁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 공급 그렇다고 집값이 조금 들썩거린다고 공급을 안 한다. 재건축 규제를 안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되지. 그리고 오 시장을 믿고 투표했던 사람들한테는 그거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오 시장이 이때 여기서 정말 교활한 지혜, 가격은 좀 오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정교한 정책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강남의 고가 주택을 잡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다 잡힐 줄 알았어요. 자동으로 되지 않겠죠. 여기가 지금 오판을 한 거예요. 네. 시장의 오판. 네. 근데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이렇게 됐어요. 강남을 잡으려고 강남에 규제를 많이 쏟았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규제를 피해서 이제 풍선효과예요. 우리가 반사이. 이게 마용성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정책을 확대하면 되겠네. 여기까지 확대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서울 전체로 확산됐고 수용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관문을 넘어가지고 수도권으로 갔고 수도권에서 이제 또 지방까지 세종시 돼가지고 전국 이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오 시장이 좀 교훈이 됩니다. 이 말은 지금 지나간 얘기를 비판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가는 신문사가 무슨 뭐 정책 비판해가지고 뭘 그렇게 웃겠어요. 우리 또 세 분이 모여 있어서 저도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오 시장이 똑같아요. 만약에 오 시장은 나 지금 서울 잡으려고 재건축을 이거 여기서 공급 이구동성으로 저도 했다니까요. 1%라고 그래서 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부적인 치밀한 정변 실행 액션 플랜이 여기서 작동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똑같이 벌어집니다. 목표는 집값 잡은 거였고 그래서 강남 잡았다니까 그랬더니 강남은 잡히는 듯 했는데 다시 지방으로 돌고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또 키 맞추기라고 해서 갭 차이가 그렇죠. 적어지니까 똘똘한 한 채를 하면서 이제는 다시 또 서울로 오는 이게 세 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오 시장도 강남 재건축이 오르면 강북의 재개발이든 서울의 전체가 들썩거릴 여지가 있고 이게 또 하나의 단추가 되어서 시발점이 되어서 다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도 예상하고
이걸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 홍남기 부총리가 공약 때문에 집값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네. 여당에서도 그 오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 오시장이 펼 수 있는 정책들 중에 35층 룰 말고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앙정부는 오시장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오시장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비난을 하면서 가로막을 거고 오시장은 중앙정부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내탑 경쟁을 벌이다가 1년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은 우려도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어느 한쪽이 양보하거나 타협, 네. 예컨대 민간이냐 공공이냐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어떻게든 방법론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두 가지는 있죠. 갑자기 공공이 다 한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이익의 절반 정도를 공공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변창흠표가 또 공공자가주택이라고 그래서 토지 임대분이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네. 건데 뭐 환매 조건분이 네. 지분 적립형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내용이 뭐냐? 싸게 분양을 하되 이익이 나면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오 시장이 바로 제가 볼 때는 4월만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올라버리면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비수기가 5월부터 들어가거든요. 이때도 집이 안 내린다면 아마 등탱이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변명 못 할 겁니다. 오세훈표 주택 정책과 그다음에 정부가 지금 이제 내세우는 이제 이사 대책 게 이제 공통점과 다른 점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서 뭐 서로 공통되는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좀 합치를 해서 또 정책 공조를 해서 추진을 좀 해 나가고 뭐 이견이 다른 부분은 뭐 아니 어차피 그리고 서울시도 이게 뭐 혼자서 정부 혼자 서울시 혼자 할 수 있는 건 사실 서로 간에 아무도 없다.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얘기하면 뭐 손망치한 같은 약간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손을 잡고 가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결국 이제 대권이라고 하는 이제 선거 국면으로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국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분명히 흔들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민주당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명히 아마 뭔가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 거다. 네. 좀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과 같은 어떤 그 여론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본다면 집값이 그리고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집값이 떨어질 만약에 조금이라도 잡힌다 그러면 그게 오세훈을 찍었을까요? 아니면 정부가 이제 이사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걸까요? 이제 이 부분들도 각자 이제 각자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제 또 서로 이제